예, 오늘 미국 대선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의 여론조사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구도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대선은 인물 투표가 아니라 정당 투표로 1, 2%로 아주 이 작은 차이로 승부가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당제는 미국 국민을 양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견고한 양당 지지층들이 인물보다는 정당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선거를 보면 양당이 45% 이상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고, 선거 결과는 10에서 15%는 최종 부동층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양당제에서는 소수의 이 부동층이죠. 10% 정도의 부동층이 양당을 번갈아 가면서 투표하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국의 양당제도 똑같았죠. 이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선거의 또 다른 선거 제도의 특징은 전국 득표율이 아니라 몇 개, 7개 정도의 경합주에서의 득표율이 선거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대선은 각주 선거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죠. 그래서 어느 주에서 승리를 하면 그 승리한 득표율이 다른 주로 넘어가서 합산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 주에서 이기고 있다면, 이기는 게 확실하다면, 예를 들어서 5% 이상 앞서고 있어서 선거의 결과가 바꾸지 않는다면 거기서 추가적인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성패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주로 경합주 위주로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백인 노동자, 그다음에 이민자, 유색인들이 이 민주당 지지자로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중남미죠. 히스패닉 계통의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이민자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미국에서 주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마치 유럽에서 처음에는 어, 영국이나 아일랜드가 그 이민자들에게 어떤 대립하는 구조였지만은 이제는 유럽 전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모든 유럽계인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것처럼 이러한 히스패닉도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들이 오히려 보수화되면서 불법 이민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민자와 유색자의 비율이 늘어나자 한때 민주당이 이후의 선거에서 독주할 거라고 예상됐지만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주로 이민 문제, 그렇죠? 불법 이민 문제가 아, 부각되면서 오히려 공화당에게 유리한 형태로 전환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쟁 정책이나 경제 정책, 낙태 문제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전체 유권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합주죠. 경합주에서는 최대 관심사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몰락한 산업도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로 도시 인구가 축소됐습니다. 이른바 러스트벨트라 하죠. 이러한 데서는 미국의 공장 산업 재건이죠. 미국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다음에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 지역이죠. 더운 곳, 선벨트에서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최고의 화두입니다. 이 두 문제는 다 트럼프에게 유리하고 트럼프가 이 의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임 당시 추진한 두 개의 정책이죠. 공장 산업을 미국에 다시 재유치하고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막기 위해서 심지어 장벽을 쌓는 것들, 이런 두 가지 정책은 이제는 민주당조차 번복하지 못할 정도로 유권자의 지지가 높은 정책이 됐습니다. 다음 구도는 이 트럼프와 주류 사회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결을 하는 전통적인 구도가 있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구도보다도 최근에 더 부각되는 것은 트럼프와 주류 사회의 대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특별한 과거가 없는 한 재선이 됩니다. 1900년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6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재선에 실패했는데요. 트럼프가 그 2020년 재선에서 본인이 생각엔 커다란 실책이 없는데
미국의 주류 사회가 자신을 왕따시켰다. 언론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주류 사회의 견제 때문에 억울하게 졌다. 심지어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에서는 바이든 역시 관례상 자기가 당연히 재선에 출마를 하는 걸 당연시했죠. 그렇지만 미국의 주류 사회는 트럼프의 재선이 절대로 안 된다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해리스로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서 공식적으로 당의 후보가 된 이후에 중간에 그 후보를 사퇴한 경우는 바이든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주류 사회는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똘똘 뭉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류 사회가 트럼프의 재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치에 입문한 후 트럼프는 계속해서 기존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류죠. 주류가 공감대를 형성해온 대내외 정책, 그중에 특히 대외 정책이죠. 안보 정책과 도역 정책을 거의 부정하다시피 했습니다. 동맹을 왜 미국이 자신의 돈과 미국인의 군인들의 목숨을 바쳐 지키냐 이게 이제 안보 문제고요. 도역 문제는 미국의 공장을 다시 유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화당 내부 인사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 요직에 지낸 펜스 전 부통령,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 보좌관, 합참의장 등이 현재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해리스를 지지 선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해리스를 지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리스의 광고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세계 경찰 노릇을 하다 지친 미국의 유권자들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류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체제죠. 대외적인 안보와 경제 체제를 뒤집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 트럼프와 주류 사회가 대비되는 것은 바로 이제 안보, 교육, 이민 정책입니다. 미국을 다시 유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의 구호죠. 이 주장은 대외 문제에서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자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고립주의죠.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실익을 찾겠다는 미국의 대외 정책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차 대전과 그 결과물인 1차 대전의 국제연맹, 국제연합 출범을 통해서 미국이 유럽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국가안보와 그다음에 미국의 대외 교역이죠. 이러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노선으로 개입주의죠. 이러한 개입주의 노선이 정착되면서 고립주의 노선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미국이 자신이 소비할 정도 이상의 너무나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미국 국내에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죠. 그 유럽에 수출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양측에 교전하는 양측에 물자를 수출하라고 했지만 독일이 미국 상선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은 유럽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 양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유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마샬 플랜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퍼부었죠. 그리고 국제연합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해외에 수출과 투자를 증가함에 따라서 미국의 국익 보호를 위해 이 세계 경찰이라는 감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권은 도와주고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정권은 붕괴시키거나 정권 교체를 하는 이러한 역할을 미국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분쟁에 개입하며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을 투하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세계 구조는 고부가치 산업은 미국의 국내가 맞고 헐리우드 같은 거죠. 헐리우드 문화, 그다음에 지식 산업, 반도체, 원천 기술 이런 것들입니다. 공장 기술은 뭐 일본, 독일, 한국, 중국 이런 게 차례로 맞는 이 분업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분업 체제를 통해서 고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이죠. 헐리우드, 그죠? 헐리우드, 그 다음에 기술 산업, 금융 산업,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반대로 공장에 있는 백인 노동자들은 몰락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내부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패했죠. 제대로 된 나라라면 고부가 가치 산업에 있는 엄청난 그 부를 망해가는 이 백인 노동자죠. 백인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서 내부의 백인 노동자의 반발을 무마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 실패하자 당연히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그 불똥이 미국의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죠. 그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에게 불똥이 튀우고 백인 노동자와 일자리를 다투는 이주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의 모순을 파고들었고 처음에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 트럼프의 주장을 무시했지만 트럼프의 주장이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얻자 지금은 트럼프주의라는 새로운 미국 노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세계 분업체제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미국 주류의 불만을 가진 기층 민중들을 일정 부분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서 트럼프를 단순히 우익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을 반대하는 주류 세력 혹은 기득권 세권을 딥 스테이트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딥 스테이트는 이제 트럼프에 충성하지 않고 미국의 가치, 그리고 미국의 주류 사회의 가치죠. 거기에 충성하면서 트럼프를 견제해온 고위 관리들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득권 세력, 이스태블리시죠. 그다음에 주류 세력, 메인스트림 이런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는 사상 최초로 바이든을 사퇴시키고 해리스를 등장시키는 드라마를 연출했죠. 깜짝 쇼를 해서 해리스가 지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돈도 많이 몰렸죠. 그렇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해리스가 여성이라든가 유생이라는 것도 큰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을 교체했지만 바이든과 차별화되는 의제도 없고 대중을 사로잡는 폭발력이라든가 카리스마 결국 흥행에 실패했다는 거죠. 컨벤션 효과가 결국은 사라지고 있다. 결국은 해리스는 바이든의 그림자죠. 바이든의 부채를 짊어진 채 결국은 선거가 해리스 대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 대 트럼프라는 대리전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를 바이든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 차례 열린 해리스와 트럼프의 토론회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행정부의 해리스 네가 부통령으로 역임했지 않냐. 네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한다면 네가 왜 부통령일 때 그거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해리스를 공격해서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바이든과 차별성이 없다는 거죠. 바이든의 가장 큰 약점은 불법移민 문제가 그 악화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쟁이죠. 주로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식량으로 인한 물가 폭등, 경제 문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치듯 쫓겨났죠. 물론 트럼프가 이런 협정을 맺었지만 그 실행을 한 거는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내가 협정을 잘 맺었는데 바이든이 졸속적으로 부끄럽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야밤 도주를 했다. 뭐죠? 그래서 미국의 약한 점을 보였기 때문에 푸틴이 미국을 우습게 보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거고, 이스라엘도 이제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가자 전쟁에서 중동 전쟁으로 확전시키고 있다. 결국 미국의 지도력의 실추가 됐습니다. 결국 양차 대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미국이 너무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심각하고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가자를 비롯해서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 모두에서 트럼프가 강인한 남성 마초 지도자죠. 인식되는 방면 해리스는 나약한 바이든의 후계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移민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 전쟁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강한 지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같이 약간 돌세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미국의 지도력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새겨지는 겁니다. 반면 해리스는 뭐 평화 시대라든지 안정된 시대에서는 뭐 여성의 최초 대통령이라는 이런 이제 어떤 네이블죠? 이런 네이블이 도움될 수 있겠지만 현재 미국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나약한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구도에서는 해리스가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해리스는 주류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현재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등 미국의 주류 사회죠. 문화인이죠. 헐리우드.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죠. 테일러 스위프트 엄청난 이게 유명한 미국의 여가수죠. 미국의 컨트리 죠 컨트리 뮤직으로 시작해서 최신의 어, 음악 조립까지 어떤 미국 백인 문화를 상징하는 가수인데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조나 노출 횟수 등에서도 해리스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해리스가 이기는 것만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해리스 열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줄이는 노력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반짝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경합주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연일 해리스가 앞선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은 실제로는 밑바닥 정세는 나약한 바이든의 후계자인 해리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2016년 힐러리와 겨누었던 대선보다 이번 대선에서 더 낙승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큰 차이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공화당 주류 인사와 달리 공화당의 유권자, 일반 유권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고 심지어 트럼프는 기존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백인 노동자와 특히 흑인 노동자, 흑인 남성 노동자죠. 흑인 남성 노동자까지도 공화당 지지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의회에 진입시켰죠. 그렇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서 노골적인 낙선 운동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벤스 상원의원이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벤스는 초창기에 정치 초입에는 트럼프를 비난하고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가 공화당에 대한 영향력, 유권자들의 영향력, 이거를 인식하고 나서 트럼프 강력한 지지자로 돌아섰고, 트럼프의 지지를 얻고 상원 의원에 당선되고, 부통령까지, 후보까지 이렇게 낙점이 됐습니다. 부통령 토론에서 보듯이 이 벤스는 트럼프의 약점을 보완한 성공한 인선으로 평가됩니다. 벤스는 가난한 백인 노동자의 출신이고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고 군대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변호사자까지 딴 그야말로 입지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금수저 트럼프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공화당의 유권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해서 공화당 주류들은 2016년보다는 현재 트럼프에 대해서 대놓고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득표력을 인정하고 있고 2016년보다는 현재 선거에서 공화당 내의 지지를 더 많이 얻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구도에서는 해리스가 절대 불리하고 주류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러한 불리한 구도를 뒤집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러한 불리한 구도를 해리스가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